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빗속으로의 작가 김사량 작가의 풀숲 깊숙이란 소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풀숲 깊숙이 김사량. 첩첩하게 몇 겹이나 깊은 산에 둘러싸인 이런 벽읍 회당에서 옛 스승인 코프리 선생을 다시 보게 될 줄 박일식은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했다. 군수인 숙부가 한자리에 끌어모아 놓은 산민들을 앞에 두고 이른바 색의 장려 연설을 하기 위해 위엄을 잡고 연단에 나타났을 때 그의 뒤에서 굽실굽실 바람이 불려오듯이 따라 나온 통역을 담당하는 목이 기다란 50 영감이 틀림없는 중학생 시절의 코프리 선생이었던 것이다. 인식은 의외의 놀라움에 숨을 죽이고 눈을 부릅떴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오싹오싹 가슴에 와닿는 무언가와 부딪혔다. 역시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 한 손에 한깨치를 들고 벌건 코를 연신 훔쳐냈다. 다만 그 손수건이 예전보다 훨씬 더러워져 있을 뿐이었다. 숙부는 한계군의 수장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게 위신에 관련된 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부가 내지어로 말하면 코프리 선생이 대신해서 조선어로 통역했던 까닭이었다. 인식은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숙부가 내지어 등을 전혀 모르는 젊은 첩을 향해서조차 어찌나 득이양양하게 그게 또한 대단한 내지어라도 되는 양 청산유수로 떠들어대는 것을 몇 번이고 봐왔기 때문에 숙부가 누구 하나 내지어를 알 바 없는 산민들을 향해 굳이 통역자를 대동의 실로 애처로울 정도로 괴상한 내지어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식은 코뿌리 선생이 뚱뚱하게 살이 오른 숙부 옆에 쭈뼛쭈뼛 서서는 얼굴을 붉히거나 코를 손수건으로 누르거나 하는 광경을 보고는 역시 참기 힘들어져서 저런 그 선생님이 실로 비극이로다 하고 중얼거렸다. 인식에게는 자신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옛 스승을 이런 곳에서 발견한 것이 큰 놀라움일 뿐만 아니라 확실히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임에 틀림없었다. 여러모로 뜨거워진 그의 머릿속에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빙글빙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팔짱을 끼면서 물끄러미 연단을 바라봤다. 코프리 선생은 한 손으로 손수건을 말아쥐고 약간 눈을 감은 채로 군수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집중했다. 그러니까 요컨대 오이는 흰옷을 폐지하고 색을 들인 옷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옳시다. 하고 숙부는 가슴을 펴고 태연하게 뒷짐을 지고 자랑스럽게 변설을 늘어놓았다. 조센징이 궁핍해진 것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 옳시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이지 않다 이 말이 옳시다. 즉 흰옷은 빨리 더러워져서 돈이 들고 씻는데도 시간이 든다 이 말이 왜다. 허리를 구부리고 납작 엎드려 있던 초라한 행색의 산민들은 입을 떡 벌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숙부는 한 단락을 말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일동을 둘러보고 잠시 콧수염을 쓰다듬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프리 선생이 콧물을 연신 훔쳐내면서 조선어로 통역을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5, 6년 전에 비해 확실히 떨림을 띠고 있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감상은 차치하고서 인식은 혼자만의 앙분 때문에 숨이 가빠진 탓에 가슴속이 두근두근 떨려서 잠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본래 그가 이 산읍에 들어온 것은 각 산마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화전민들의 질병을 조사하기 위해
목적지인 양부산에 가는 길에 들른 것일 따름이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온 후로는 매일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언가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라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았다.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옷이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어느 쪽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은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고 인식은 강한 반발을 느꼈다. 물론 그는 경제적인 견지에서도 또한 위생상의 문제에서도 색의 장려라고 하는 방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얼핏 봐도 거기에는 흰옷을 걸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의 후줄근하고 너덜너덜한 복장은 몇 년이고 줄곧 입어댄 것인지 죄수복처럼 토색이 아닌가. 게다가 회당 안에서 눈에 띄는 흰옷이라고 한다면 연단 옆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있는 내무주임의 린네르 하복 정도뿐이었다. 제 아무리 상부 관청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수부는 이처럼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한 사람은 득이양양하게 가슴을 쑥 내밀고 내지어로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면 또 예전에 중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몸둘 바를 몰라하며 통역을 하고 있다. 참으로 산민들에게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침내 인식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회당을 나갔다. 풀길 없는 미움과 한없는 비탄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바로 뒤편 언덕에 있는 숙부의 관사로 걸음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감개에 빠져들었다. 그렇다. 생각해보면 저 코프리 선생이 이런 깊은 산속에 비참한 말단 관리가 된 것도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야. 하고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듯이 자신을 달렸다. 하지만 어찌됐다 해도 이 옛 스승이 현재 이르는 운명에 대해 적어도 자신이 다소 간섭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자 역시 어딘가 고배를 마시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는 때때로 이 옛 스승을 떠올리고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하고 가엾다고조차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중학교 5학년 2학기 때 전교생이 들고 일어나 동맹 휴교에 들어갔을 때 인식과 친구들은 이 코프리 선생마저 함께 배척했다. 그것은 그를 무엇보다도 치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코프리 선생은 그들에게 조선어 독본을 가르쳤다. 하지만 본디 조선어 선생으로 치자면 가장 빛나지 않는 존재이다. 그래서 학교의 늙은 소사까지도 시골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면 자신이 조선어 선생이었노라고 사방에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마저 있을 정도였다. 코프리 선생은 마치 비참한 선생의 표본을 몸소 보여주겠다는 듯이 아무튼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등교해서는 어둠이 내리고서야 비로소 퇴근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교단 위에 섰을 때도 그렇고 또한 교원실에서 몸을 앞으로 웅크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루 종일 얼굴이 새빨개서는 코만 훌쩍훌쩍 풀어댔다. 다른 젊은 내지인 선생들은 딱 한 사람뿐인 조선인 선생인 그를 바보 취급해서 자신들의 이런저런 일을 넌지시 명령한다든지 부탁하고는 했다. 본래 자격이 없는 선생으로 15년간 모교인 이 중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관등도 가장 낮고 어디까지나 판임관 7급이었다. 그에 비해 내지인은 아무리 젊은 나이에 건너왔다고 해도 봉직만 하면 3, 4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임관을 하게 되고 판임급에 있을 때도 가봉을 합치면 거의 코프리 선생의 몇 배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모두 코프리 선생을 노복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뭘로 하실값쇼? 하고 코프리 선생은 점심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며 다녔다.
아, 그런가? 벌써 점심시간인가? 나는 냉면으로 하겠네. 난 오야코로 해주시게. 난 됐네. 우동? 이런 형편이라 인식과 친구들은 무언가 잘못을 일으켜서 교관실에 야단을 맞으러 가도 이 나이든 코프리 선생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젊은 선생들에게 굽실굽실 묻고 다니며 주문을 다 받고 나서도 장본인인 그는 한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점심도 거르고 다시 부스럭부스럭 일을 계속했다. 언젠가 어떤 생도가 흑판의 조선어로 우리들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쓴 적이 있다. 교실에 들어서며 언뜻 그것을 본 코프리 선생은 사지를 격렬하게 떨면서 어여차 교단 위까지 왔지만 잠시 얼굴이 하얗게 됐다가 시뻘게 져서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쳐낼 따름이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가다듬어 교과서를 펼치고 초코를 손으로 집어 흑판을 향해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은 오들오들 떨려서 무언가 글자를 열심히 떠올리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손은 낙서와 똑같은 모모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말았다. 이런 일을 견주어 생각해보면 지금 코프리 선생이 더욱더 가련하게 생각되어서 참을 수 없었다. 인식은 그 길로 관사에 들어가 모든 상념을 물리치기라도 하듯이 벌렁 드러누웠다. 하지만 희미한 새벽빛이 비추듯 동맹휴업을 단행했던 날의 광경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몹시 호통치는 소리가 울린다. 전교생이 2층 각 교실에서 농성하며 서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코프리 선생은 눈이 새빨갛게 부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올라온다. 모두가 격분해서 수풀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모모 꺼져라! 꺼져라! 하고 부르짖는다. 코프리 선생은 이미 혼이 나간 양 생도 속으로 밀어젖히며 들어간다. 그런 북새통 속에서 인식은 누군가가 자신의 양 어깨를 있는 힘껏 부둥켜 안은 것을 느낀다. 놀라서 올려보자 콧물을 잔뜩 흘리고 울며 매달리는 코프리 선생이다. 나까지 몰아내서 하고 그는 헐떡헐떡대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신음한다. 어찌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목에 매달려서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린다.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가? 원한이 있다면 나를 때려주시게.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잔뜩 있다네. 좀 봐주시게. 인식과 친구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비굴한 동적 선생을 보는 것을 단 하루도 참을 수 없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참에 노회한 교장과 그 밖의 선생 한둘과 함께 그를 배척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생도 50명 가까이가 교문 밖으로 추방되었고 코프리 선생도 면직 처분이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은 경성 쪽으로 전임되어 갔고 그 밖의 선생들은 각기 임관을 했다. 그로부터 실로 5,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뜻밖에도 이 늙은 선생을 이런 곳에서 다시금 발견한 것이다. 코프리 선생은 어찌된 영문인지 인식을 특별히 아꼈던 것 같다.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태도로 그를 대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 다시 옛 스승의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홀로 괴로운 생각 안에 잠겼을 때 드디어 숙부가 목덜미에 땀을 훔쳐내면서 득이양양하게 들어왔다. 넌 어째서 도중에 나갔느냐? 워낙 무더워야 말이죠. 인식은 몸을 일으키면서 짜증난다는 듯 조선어로 투덜거렸다. 무시 아츠카타? 그는 그렇게 내지어로 말을 바꾸는 그래. 대학생 내 연설하는 모습이 어떻더냐?
하고 생긋 웃고는 대답을 기대하는 얼굴로 닭과 같은 눈을 하고 응시했다. 사실 아까도 군수는 자신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아달라며 억지로 인식을 회당으로 끌고 갔던 것이었다. 네. 하고 인식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횡설수설하자. 어떻더냐? 훌륭하지 않더냐 말이다. 이 녀석 보거라. 내 연설로 치자면 사형관들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다. 즉, 나를 옹병가라고 모두가 말하고 다닌다 이 말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을 쑥 내밀고 허허허 웃고 나서 이번에는 조선어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했다. 저 여우 같은 낯짝을 하고 있는 내무주임은 말이다. 연설만은 나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단 말이랬다. 아무리 지가 내 지인의 상관이 나보다 실권이 있고 수입이 많다 해서 잘난 척을 해도 연설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월등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우하하하. 하고 배를 흔들어대며 웃는 것이었다. 하지만 숙부가 이렇게 자기 앞에서 대단한 척을 하고 있지만 인식은 이미 그의 흉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립대 전문부를 나온 후 문관 자격도 없어서 40대도 반을 넘기고서야 겨우 이 깊은 산속 군수로 임명된 그였다. 하지만 군수로 말할 것 같으면 급료도 낮고 나가는 돈은 터무니없이 많은 존재로 실권은 또한 늘 부하 직원인 내무주임이 갖고 있었다. 인식이 본 바 군수는 정해진 작은 관방에서 쿨쿨 낮잠을 자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차나 마셔 대거나 하품을 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행정은 주임에게 맡겨놓고 모든 일이 빈틈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믿을 따름이다. 때때로 부하가 결제를 요청해 오면 커다란 도장을 쾅쾅 찍는 것이 낙이었다. 다만 한 가지 중대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등 상부 관청에서 누군가 출장이라도 올 때면 굽실굽실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밤에는 군청 간부를 끌어모아 요정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어 극진하게 접대를 하는 일이었다. 특히 그와 같은 어정뱅이 군수는 목이 잘리는 날이 뻔히 보이는 만큼 이런 유일한 역할에 한층 충실해지기 마련이어서 100엔도 되지 않은 월급으로는 매달 생활도 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부채가 막중해져 유산으로 받은 전답을 팔게 됐다는 이야기를 인식은 고향에 있는 정실인 숙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군수 자신도 다만 봉건적인 관직 욕심에서 마차를 끄는 말처럼 길들여졌다고는 하지만 매일 밤이 유쾌할 리가 없었다. 수입으로 봐도 부하인 내무주임 쪽이 가봉까지 합치면 오히려 훨씬 많은 정도였고 또한 연회비만 해도 내무주임은 째째하게 호주머니를 딱 닫고 있어서 물론 숙부 자신도 이러한 자신의 지위에 불만이 매우 많을 터였다. 하지만 연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고 인식은 젊은 대학생에 걸맞게 분개한 태도로 밉살 맞다는 듯 소리쳤다. 그게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실제 거기서 흰옷을 입고 있던 사람은 오직 숙부님 부하인 내무주임 뿐이었어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고 숙부는 옳거니 하고 말하는 듯 무릎을 내밀고 자연스레 조선어로 그래서 곤란하단 말이다. 내무주임은 내진이라는 구실로 스스로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다. 괘씸하다 이 말이야. 정말로 괘씸해.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옷은 모두 훌륭한 색이었어요. 그는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모두 흑색에 그 흑투성이가 돼서 다를 대로 다른 옷이 어쨌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하고 숙부는 넥타이를 풀려던 손을 멈추고는 다시 급변해서 내지어로 말했다. 그놈들은 교활해서 일부러 그런 옷차림으로 나타난 것이야. 대학생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오늘 내 연설로 그놈들도 완전히 기안복했을 것이야. 즉, 이걸로 다시 세기를 잇는 사람이 늘었단 말이다. 실제 이걸로 내 업적도 올라가고 말고 어떻게든 그 숫자를 늘려놓지 않으면 군수를 해먹을 수가 없다니까. 너와 같은 대학생은 알 길이 없겠지만 관청에서는 뭐든지 숫자란 말이야.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군의 업적도 올라갈 것이야. 내일이 장에 서는 날이라 직접 또 장에 가서 장려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는 갑자기 후후후 하고 웃어대기 시작하고는 인식의 소매를 끌면서 창문 쪽을 가리켰다. 저걸 보거라. 저걸 보란 말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창을 통해 바라보니 방금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남자나 여자들이 놀랍게도 등에 먹물로 이응이나 세모 또는 곱하기라는 표시가 하나씩 찍힌 채로 한 사람 두 사람 맥없이 지나쳐간다. 제 아무리 숙부라 할지라도 약간 마음이 캥겼는지 이 순간을 얼버무리듯 한결 더 후후후 하고 연신 웃어댔다. 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 인식은 일시에 핏기가 사라진 듯 새파랗게 질린 채로 일어서서 의분에 몸부림치며 격렬하게 와들와들 떨면서 외쳤다. 그리고 엄한 얼굴로 숙부의 얼굴을 응시했다. 너야말로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눈초리를 하고서. 하고 말하고 군수는 다소 기가 질려서 몸을 돌렸다. 아까 그 녀석들이 내 연설에 간복해서 돌아가는 길에 출구에서 세기로 바꾸겠다는 증표로 먹물로 표시를 해달라고 한 것이야. 도대체 누가 요컨대 내 부하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통역하고 있던 그 노인도요? 하고 인식은 갑자기 휘청휘청거리며 무언가가 두려워 주지하는 듯이 희미한 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그 사람은 예전에 내 중학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교화 주임이니까 물론이고 말고. 제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내 녀석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 선생이 쫓겨나서 곤란해하고 있어서 부하로 쓰고 있는 것이야. 붓글씨를 잘 써서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니까. 두 사람은 각기 생각에 잠겨 저편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금 그들의 눈앞에는 먹물로 된 표시가 칠해진 사내들이 대여섯 죄수처럼 묵묵히 이어서 가는 뒷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교화 주임이 널 만나고 싶다던데 좀 이따 찾아온다 하더라. 제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도중에 나가는 것을 본 모양이구나. 인식은 마침내 내일 아침 일찍 목적지인 양부산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더 이상 한시도 부질없이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함께 같은 대학에 적을 둔 다른 학우들은 이미 양부산 화자민 집단지구에 도착해서 각자 분담된 일에 따라 산민 경제나 종교 신앙, 문자 해독 정도, 질병 상태 등의 조사에 착수했음이 틀림없었다. 아무튼 그 무렵은 대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젊디 젊은 열정을 안고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농촌과 어촌으로 상간으로 파고 들어가던 시절이었다. 야학을 열어 문명에 빛을 안겨주기 위해 또는 구석구석까지 그 생활을 조사해서 그들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식 자신도 같은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유학생 한반으로 참가해서 양부산을 중심으로 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산민들의 위생을 조사해서 혹은 동시에 간이 치료를 실시하거나 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것이다. 오랜만에 돌아보니 한 줌의 흙, 한 움큼의 풀조차 마음의 새로운 떨림을 느끼는 그였다. 하지만 본디 극히 소박한 감수성이 넘치는 젊은 인식에게는
조사라고 하는 직무보다도 오히려 쫓겨가는 화전민과 함께 통곡을 하고 싶은 어쩌면 감정적인 기분이 부질없이 앞섰던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가장 황폐한 고향의 품에 돌아와 무언가 알 수 없는 맹렬하게 사나운 자연의 연약한 마음을 질타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경성에서 30리 동쪽으로 줄령이나 협곡 사이를 합승버스로 이 오지까지 들어오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고양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몽땅 태워버린 험준한 산 언저리에 화전민의 간이 움집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그곳에 튄 것 같은 고통마저 느껴졌다. 이 뭐라 해야 할 비참한 고향의 모습이란 말인가. 도리어 그것을 아는 것이 무시무시한 기분마저 들었다. 우리들의 생활을 우선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공감해서 따라온 그가 아닌가. 하지만 오늘처럼 또 도저히 비극적인 광경에 직면하게 되니 마침내 자신마저 가련한 산민들 무리 속에 내쫓기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기분을 헤아릴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역시 일종의 체념의 통에 있는 감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저 다만 모든 의욕을 잃고 빈궁 속에 시달리는 화전민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마음만으로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곧 자신은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식은 이것이야말로 감상적인 에고이즘인 것인가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생각했다. 인식은 저녁밥을 물리고 뭐가 됐든 준비가 덜 된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 읍을 끝으로 두루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프리 선생이 찾아오기 전에 어두운 읍내로 내려갔다. 산간 지방인 만큼 날도 일찍 저물어 한여름인데도 밤은 현저하게 추워진다. 작년에 겨우 들어오게 되었다는 전등도 거리 점포에조차 그다지 많이 켜있지 않고 대개가 가게 앞에 석유 램프를 흐릿하게 밝히고 있다. 길가 곳곳에 멍석을 깔고 모깃불 연기를 피우면서 너댓 명씩 배를 깔고 길게 드러누워 있다. 시커먼 조선개가 멍멍하고 요란스레 찢어대곤 했다. 이발소의 젊은 사내들이 창가에 두셋 기대서 괴아한 듯 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는 했다. 그는 우선 어딘가 약방이라도 없을까 하고 찾아 돌아다녔다. 경성을 떠나기 전에 돈복약, 위장약, 키닌에 안약 등을 일단 갖추고 또한 선배 의사에게 여러 가지 주사약을 등을 받아서 떠나오기는 했지만 이 산읍에 와서 처음으로 화전민에게는 무엇보다도 피부약이 가장 필요하리라는 것을 떠올렸던 것이다. 거기서 밀양의 고약을 겨우 발견하고 양말, 타월 등과 함께 사서 뒷골목을 터벅터벅 걸어 돌아올 때였다. 조금 전부터 어쩐지 앞쪽 어딘가에서 시끄럽게 부부가 아우성쳐대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마침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자니 생각했던 대로 어떤 그을린 작은 초가집 앞 어두컴컴한 곳에 대여섯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살림살이가 던져지거나 깨지는 듯한 소리가 악다구니를 써대는 부인의 소리와 함께 울렸다. 그런가 싶더니 더러운 옷차림의 사내애가 도망치듯 쪽문을 뛰쳐나갔다. 히히히 하고 아이는 백치처럼 웃었다. 어둠 속에서 눈쪽이 커다랗고 새하얗게 빛나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고 있다요. 그려? 왜 그런다냐? 하고 모두가 모여들었다. 모른다요. 히히히. 들어와 보면 안다 아나요. 들어와요. 들어오라 아나요. 하고 아이는 선두에 서서 연신 손짓을 하면서 다시 들어갔다. 두세 명의 사내가 겁먹은 듯이 줄줄 쪽문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초가집안은 살기등등한 여자의 새된 소리로 울려댔다.
당황해서 두세 마디 신음하듯 말하는 코프리 선생의 코맹맹이 소리도 들려왔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방금 전 패거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그 뒤로 살찐 한 부인이 미친 듯한 모습으로 키가 큰 코프리 선생을 밀어내면서 튀어나왔다. 선생은 쓰러질 듯한 자세로 비명을 내질렀다. 꺼지라요. 이 늑다리 영감. 꺼지라지 않소. 이 미친 놈팽이, 이 빌어먹을 영감. 왜 이러? 왜 이러냐니까. 하면서 옛 스승은 팔을 휘둘러 자신을 때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면서 신음했다. 뚱뚱한 부인은 산발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어찌하면 마음이 후련해질까만을 생각하며 코프리 선생의 등을 때리거나 목덜미를 핥히고 허리띠를 쥐고 물거나 덤벼들고 있었다. 가까스로 사람들이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그렇지만 부인은 아직 성이 차지 않았던 것인지 계속해서 덤벼들면서 한바탕 탄식을 하기 시작했다. 인식은 그곳을 재빠르게 벗어나 관사로 가는 작은 골목길로 서둘러 가면서 은근슬쩍 엿들었다. 자, 여러분들이랑 들어들 보소. 이 늙어빠진 영감이 하나밖에 없는 흰 치마에 먹칠을 해다 따나오. 이리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이 내 놈이 나한테 흰 비단 치마 하나라도 해줬느냐 말이다. 이 그것이 아니면 돈이라도 남겨서 가져왔느냐 이 말이오. 매일 밤 지주제에 술이 다 웬 말이오. 연애라거라. 내일 처먹을 쌀도 없는 살림에 당최 연애가 뭐다요? 내 흰 치마를 어찌해줄 참이요? 어찌할 것이냐고야. 군장 사람들만 해도 지집에 있는 옷은 수단 좋게 잘 간수한다. 안 하느냐 말이오. 이제 그만들 하시오. 그만하라요. 하고 사람들이 달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부인이 작정을 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하는 것이 들려왔다. 뭐라 행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기분에 인식은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자 옛 스승이 숨이 차오르는 듯 숨을 후후 쉬면서 도망치듯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몇 분간 두 사람은 나란히 길 위를 터덜터덜 걸으며 걸음을 재촉했는데 갑자기 코프리 선생이 그를 알아보고는 급히 멈춰 서자마자 이것이야말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라는 듯 진심으로 기쁜 양 탁한 목소리로 박군이신가? 하고 미소를 띠고 말하면서 다가왔다. 방금 전에 벌어진 꺼림칙하고 부끄러운 사건을 인식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것일까? 이야, 선생님이십니까? 인식은 당혹한 기색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네, 시방 마침. 하고 말을 걸면서 선생은 손수건에 코를 풀었다. 소매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져 있었다. 관사로 자네를 찾아가던 길이야. 그 일 뒤로 별일 없으셨나요? 인식은 이번에는 오히려 침통한 기분으로 말했다. 학창시절에 정말 제멋대로 굴어서. 아니야. 이미 난 그런 옛날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네. 그런데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던데. 예. 정말 훌륭하네. 정말 여러분이 학교에서 추방당했을 때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제부터 어찌 될 것인가 하면서 걱정을 했단 말이지. 어느새 그들은 좁은 골목을 벗어나 개천을 끼고 풀바디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맑고 차가운 물을 가득 채운 물살이 졸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먼 산기슭에 숨어있던 달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서 황금색 같은 월광은 빠져들듯이 물살에 잠기고 그것은 수면을 스치는 미풍에 흔들거려 야릇하게 아름다웠다.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저희들 때문에 하고 인식은 마음속으로부터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기분으로 말했다.
이렇게 둘이서 무심코 걷고 있자니 코프리 선생이 그저 가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말 난처해지셔서 어찌해야 할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어차피 그리 될 일이었어. 나도 좋아서 했던 일은 아니었지요. 그는 마치 인식과 함께 동맹휴업이라도 했다는 듯한 어조로 시종 콧물을 훌쩍거리며 중얼거렸다. 전공은 무슨 과신가? 의과 쪽입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인식은 무심코 나이든 옛 스승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약간 대머리진 얼굴이 빛나 보였고 예전에 혈색이 감돌던 흔적도 없이 양볼은 검게 그림자를 새겨 주름이 졌으며 그전부터 선명하지 않던 눈은 한층 더 흐리멍덩하고 탁하게 변해 있었다. 코가 이상할 정도로 희미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호, 자네가? 오, 그거 정말. 하고 말하며 그는 얼굴을 들어 빛나는 코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인식구는 분명 정치과가 아니면 법과의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법과였다면 고문을 치는 게 제일이지요. 뭐든 전부 자격을 따지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음, 군수님도 자격 없이 벼락 출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참 딱한 일에 처할 경우가 이만저만해야 말이지요. 군수님은 내 제자였지요. 네, 중학교 때입니까? 그렇지요. 군수님은 그래도 실로 명관이시라서 라고 말하면서 인식의 심사를 살피는 듯한 시선으로 비굴하게 그의 얼굴을 살짝 보았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도 평판이 좋고 아랫사람에게도 인기가 있지요. 실로 대단한 수완을 갖춘 분이시지요. 인식은 듣고 있는 것조차 민망해서 엉겁결에 얼굴을 돌렸다. 이제 그림처럼 둥근 달은 완전히 산기슭을 나와서 소리도 없이 빛을 내려보내고 아름다운 수증기가 달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를 이슬은 조용히 내려와서는 무성한 풀밭을 적시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구두는 쓸쓸한 소리를 울리며 젖어들고 방울벌레가 주변 일대에서 따르르 따르르 하고 매우 낮고 힘없는 음으로 울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부인의 곡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옛 스승도 뭔가 깊은 근심에 빠져있는 것인가 코도 훌쩍이지 않고 잠시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온화한 은색 달빛이 녹아들은 개울의 물살을 물끄러미 지켜볼 뿐. 난 자네와 만나서 오늘 밤은 학교에 있을 때 가르치던 달노래를 떠올렸다네. 4학년 교과서에 있었지요. 좋은 노래였지요. 예, 그랬었지요. 인식도 문득 회고적인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선생님 하고 입을 열었다. 이제 여기서 헤어지시겠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하고 코프리 선생은 인식의 얼굴을 의아한 듯이 바라봤다. 그 눈에는 젊은 제자에 대한 쓸쓸한 애정어린 빛이 깃들어 있었다. 네, 군의 경계를 넘어서 H군에 있는 양부산 쪽에 가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또 대단히 힘든 일을 길도 없는 험한 곳인데. 예,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서요. 오호, 역시 젊은 사람들은 힘이 넘치는군요. 자네도 역시 분할로드입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몸을 소중히 하셔야 하네. 하고 코프리 선생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관사까지라도 함께 가시려나? 나도 군수님께 마침 용건이 있으니. 두 사람은 다시 침묵하고 걷기 시작했다.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하고 옛 스승은 슬픈 듯 멈춰서서
중얼거리곤 했다. 잠시 후에 관사에 도착해 문으로 들어가자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 놓은 밝은 객실 한가운데 유가타를 걸친 숙부가 등 의자에 몸을 젖히고 턱 버티고 앉아서 쑥 내민 커다란 배에 부채로 바람을 보내고 있었다. 코프리 선생은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창문 쪽으로 가면서 숙부 쪽을 보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군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좀도 몸을 움직이려는 기색이 없었다. 인식은 마침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게다가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인 군수 앞에서 늙은 예 스승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서 총총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갔다. 하지만 객실 뒤쪽 복도에 접어들었을 때 인조쿠 하고 숙부가 변함없는 내지어로 부르는 것을 듣고는 네 하고 대답하며 멈춰 섰다. 들어오거라. 미닫이를 열더니 정말로 너는 결국 내일 떠날 생각이더냐? 네, 내일 아침 떠날 생각입니다. 보아하니 코프리 선생은 창문 밖에서 창가에 기대듯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이 옛 스승이 그가 내일 떠나는 것을 군수에게 말했던 것이리라. 그러냐? 그러면 H군이나 F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실제 화전민이라는 자들은 내 관할군에는 조금밖에 없단다. 즉, 내 정책이 좋아서 거의 모두를 평지로 내려보낸 농민으로 만들었단다. 저 선생도 알고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나? 코프리 선생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끄덕해 보이고는 전임 군수님 때보다 5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씀입죠. 하고 극히 격조가 낮은 내지어로 추종하는 듯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화전민이라면 다른 군이 좋을 것입죠. 그래서 인식도련님도 H군에 있는 양부산으로 떠난다고 말씀입죠. 그게 좋아. 그것은 관청에서도 대놓고 화전민이 사는 것을 허용하는 지구니까. 라고 말하고 목에서 그르렁그르렁 넘쳐나던 거담을 밖으로 뱉어내려고 코프리 선생 머리 위쪽으로 몸을 내미는가 싶더니 이거 큰일이군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산불이야, 산불. 그 말에 놀라 인식도 창가에 달려가서 바라봤는데 동쪽 먼 산악지대 위로 조금 붉은 저녁널과 같은 연기와 안개가 그 일대에 자욱이 끼어있는 것이었다. 옆쪽으로 길게 끼어있는 권조군이 마치 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위에는 또 이상하리만큼 붉게 달아오르는 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재수없게 시리 하고 숙부는 이를 갈면서 법석을 떨었다. 아직까지 저런 곳에 화자민 놈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냐? 저건 분명 H군에 틀림없었죠. 하고 코프리 선생은 갈팡질팡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허둥대더니 네다섯 걸음 문 쪽으로 뛰어갔다. 이봐, 선생! 하고 군수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멈춰 세웠다. 아니지, 교화 주임상, 얼른 모든 군청에 모이도록 손을 쓰시오. 산림 감시원도 어서 불러 모아야지 않겠소? 예, 예. 하고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고서 코프리 선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를 숙부도 뒤쫓아서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갔다. 인식은 창가에 기댄 채로 격렬하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거세져가는 불길을 바라봤다. 들가에는 안개가 껴서 산들이 바다처럼 부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만 동쪽산 능선 주변만이 흐릿한 붉은색으로 희미하게 타오르고 때때로 숲이 타오르면서 딱딱 튀어 바람에 휘날려 오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천둥 소리라도 우르르 쾅쾅 울려낼 것처럼 번개마냥 하늘이 새하얗게 일그러져 보이거나 했다.
달은 화염에 가려 희미해져서 이미 빛을 잃었고 무언가 흉조라도 보여주듯 어슴푸레하게 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위도 어수선해져 갔다. 사람들이 언덕 위쪽으로 이 처참한 광경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산속으로 산속으로 쫓겨나기만 하는 화전민들은 그렇게 바람도 없는 백주 대낮인데도 경지를 얻기 위해서 산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해서 산불이 잇따르면 이렇게 또 관청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곳 산민들에게는 그러한 산불이 번지는 광경이 무엇보다 아름다우며 저주받은 볼거리임에 틀림없었다. 잘 타오른다. 대단히 큰 산불이 아닌감. 절에서는 며칠 밤낮이고 계속될지 모르겠구먼. 등등 저마다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H군에 틀림없더래요. 분명 H군이더래요. 그래, 내일은 저쪽을 향해 가보자. 하고 인식은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곳을 통과해서 양부에 가는 거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라보니 지난밤 화염이 치솟았던 동쪽에 연이어 있는 산들 위로는 안개처럼 보이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하늘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 일대에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이제 점차 바람도 그쳐서 불기운이 약해져 가는 걸까. 하지만 그는 여행을 떠날 차비를 마치자 어쨌든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승합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루에 한 번밖에 운행하지 않은 버스에 늦지 않기 위해 차부로 서둘러 떠났다. 그날은 마침 시장이 서서 이미 거리 양쪽에는 천막이 삐라를 뿌려놓은 듯이 세워졌고 자파나 포목, 포리, 밤 그리고 건어물, 다시마 등이 그 아래에 놓여 있었다. 두건을 쓴 검게 탄 장돌뱅이 사내들이 큰 소리로 기운 좋게 떠들어댔다. 그 천막 사이를 산업 사람들과 깊은 산속에서 장을 보러 나온 사내들이 왁자지껄 소란을 피워가며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인식은 이 극도로 초라한 시장 안을 누비기라도 하는 것 마냥 바삐 지나갔다. 아낙네 두세 명이 천막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빗을 고르거나 천조각을 대보는가 하면 또 어느 곳에서는 노파에게 밤떡을 사먹거나 하는 사내들이 있었다. 그때 문득 그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제 마냥 등에 먹물러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쨌든 그것이 방금 전에 칠해진 것처럼 먹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 마냥 생생했던 것이다. 과연 또 한 구석에는 새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낙네들이 두셋 서로의 등에 찍힌 표시를 마주보면서 한스러운 듯 아우성치고 있었다. 어렵쇼. 이상하군. 하면서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면서 거의 시장을 다 빠져나올 무렵 건너편 광장에서 승합버스가 갑자기 부부 하는 경적을 울리며 지금이라도 발차하려는 듯한 태세여서 그는 서둘러서 그쪽으로 뛰어갔다. 차는 낡고 소형이었는데 예상대로 사람이 적어서 쉽게 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솔린이 내뿜는 매연과 악취 속에서 상의를 벗고는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베인 땀을 닦아내면서 무심코 창밖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장 입구에 해당하는 포플러 나무 밑에 두세 명의 군청 직원과 함께 선과 먹통과 붓을 든 키가 껑충 큰 코프리 선생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 뒤로는 숙부와 내무주임이 대기하고 부채질을 하면서 싱글벙글 유쾌한 듯 지휘하고 있다. 젊은 사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잡아오면 코프리 선생이 그 지저분한 옷에 먹물러 표시를 했다. 모두 캐들캐들 웃어댔다. 하지만 코프리 선생은 얼굴의 땀과 코를 연신 훔쳐댈 뿐이었고 먹물이 칠해진 남자도 또한 입을 다물고 목덜미에서 땀을 닦아내면서 사라졌다. 과연 한 여자가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자 군수를 비롯한 사내들은 더욱더 기분이 좋은 듯 마구 소리를 내서 웃어댔다. 인식은 조용히 눈을 감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는 아이처럼 양손에 얼굴을 묶고 잠시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종점인 산속의 당도에 차에서 내려서 조은령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 드디어 H군 경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기가 치솟고 있는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인데 전방에는 거대한 산의 연이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아서 연기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다만 조은령 위에 하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깎아지른 협곡 위를 오르면서 멀리 바라보니 산 중턱부터 정상에 걸쳐 화점이 손에 황폐해진 검푸르게 변한 산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적송과 낙엽송,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뤄진 숲은 휘어질 정도로 흔들거리고 아래는 한강 백리 상류가 검게 보일 정도로 푸른 물살이 도망치듯이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흘러가고 있었다. 심산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니 바람은 차고 햇빛은 또한 희미해져 갔다. 게다가 산들이 황폐해짐도 갈수록 심각해 만신창이라고 해도 좋을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고 버려진 화전이 고약을 붙인 상처처럼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채로 착 달라붙어 있었다. 협곡을 사이에 둔 맞은편 낭떠러지 산 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인지 노란 귀리밭 물결이 바람에 나부끼고 한쪽으로는 간이 움집이 죽은 새처럼 걸려 있었다. 깊어가는 산속을 몇 시간이고 걸어가는 사이에 드디어 좀 높은 산자락 사이에서 움집을 발견했다. 움집은 숨듯이 납작 엎드려 있었고 뒤로는 적성 새 그루가 서 있었다. 그 아래쪽으로는 널따란 화전이 경작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신기하게도 퍼런 것들로 뒤덮여 있었다.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움집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서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다. 토방을 엿보니 깨진 항아리나 더러운 사발 몇 개가 놓여 있고 작은 바구니 옆에는 지게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이렇다 할 가재 도구는 없다. 무언가 상한 듯 악취가 풍기는 가운데 파리가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토벽에는 묵으로 쓴 수상한 부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야릇한 기분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서 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인식은 흠칫 놀라 우뚝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자니 과연 어두운 구석에 두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딱 달라붙은 채로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다. 이런 꼬마들이 거기 있었구나. 묘하게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로 그는 입을 열었다.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어디에 가셨니? 아이들은 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불이라도 데인 듯이 마구 울어댔다. 부모는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분명히 산림 감시원이라고 확신하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로 어딘가로 황망히 도망쳐 숨어버린 것에 틀림없었다. 난 조금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하고 말하면서 인식은 허리를 굽히고 륙색을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꼬마들아, 자, 이리 오렴. 울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륙색에서 단 것을 싼 보자기를 꺼내려던 그의 손은 짐작 탓인지 격렬하게 떨렸다. 자, 멋들에 맛있는 것을 줄게 라는 소리가 어찌해도 이어져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산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줘도 노는 방법을 모르고 또한 과자를 줘도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는 갑자기 떠올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점점 더 무서워졌는지 구석에서 서로 꼭 껴안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생각돼서 돌아보자 슬금슬금 쥐처럼 두 아이가 토방 쪽을 빠져나가 다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깥쪽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도망쳤다. 인식은 저도 모르게 털퍼덕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다. 등줄기에 흥건히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아이는 둘 다 상의를 입지 않았고 게다가 맨발이었다. 큰아이는 여자아이 같았는데 머리가 덥수룩하게 까치집을 짓고 있었고 작은 사내아이의 손을 연신 잡아 끌면서 내달려 갔다. 사내아이가 넘어지려 하자 그녀는 아이를 앞으로 껴안듯 다시 자갈 위를 달려가는 것이었다. 산바람은 격렬하게 치불어서 그들은 넘어질 듯 말 듯한 갈짓자 걸음으로 걸었고 태양은 그러한 시커먼 벌거숭이 상반신을 바로 위에서 적동처럼 내리쬐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며 작은 사내아이는 마구 울어댔다. 그 소리에 놀란 듯 근처 바위 그늘에서 커다란 매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인식은 할 수 없이 말없이 일어나 륙색을 짊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산을 타고 올라갔다. 그는 지금 받은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뭔가에 자신이 쫓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래도 나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정말 어째서 이런 여행을 떠나온 것인가 하고 자문마저 했다. 이것이야말로 내 감상벽을 요령 좋게 만족시키기 위한 여행이 아니란 말이냐. 비참하다, 비참하다 하고 내가 외치고 다닌다 해서 그게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제대로 난 길도 없는 산속을 도망이라도 치는 듯 서두르면서 자신을 한없이 책망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산속을 헤매며 걷는 사이에 두세 칸의 움집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모두 빈집으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화전미는 산에 불을 질러서 그 타고 남은 재를 거름 삼아 산 중턱이나 산꼭대기를 경작해서 감자나 콩, 귀리, 도토리 등을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 곳에 2, 3년이나 기거하다 보면 걸음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져서 다시 움집을 버리고 보다 깊은 산속 처녀지를 향해 불을 지르면서 들어간다. 방화는 쫓겨나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저주라고 해야 할 것인가. 군청에서는 또 자신들이 관리하는 구역에서만큼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여기저기서 화전민을 쫓아낼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인 미답인 산속 깊숙이 마치 치번객에 걸려든 야만족처럼 도망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까스로 조울령 한 봉우리에 이르러 그걸 넘어 H군 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우연히 오후 햇볕을 받아 건너편에 잘 경작해 놓은 화전 슬로프가 눈이 번쩍 뜨이도록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서 거의 누군가 잡아당기듯이 그쪽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서둘러 갔다. 암석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 부채꼴로 퍼진 경사 전체가 정말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경작되어 있어서 설익은 곡초로 일대가 뒤덮여 있었다. 먼 곳 바위 그늘이나 또는 대수롭지 않은 나무 아래에 띄엄띄엄 화전민 움집이 산재해 있어서 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이미 저녁 때도 되었고 해서 아무쪼록 이 부락에서 재워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먼 곳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무언가를 소리친 것 같아서 급히 걸음을 멈추고 섰다. 역시 누군가가 자신이 오는 모습을 재빠르게 발견하고 같은 불황민들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하려고 소리를 지른 것에 틀림없었다. 갑자기 여기저기 움집에서 두세 명의 남자와 여자가 기어 나오더니 맞은편 산비탈 쪽을 향해 도망치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인식은 표현이 발 뒤꿈치를 돌렸다. 역시 그만두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번에는 문득 저 멀리 동북 방면에서 몇 개의 산을 넘은 건너편에 저녁 노을의 반사를 받고 거무스름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아름답고 맑은 하늘에 바느질을 하듯이 멀리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 바로 저기야. 꽤 가까이 왔군. 하고 그는 저도 모르게 기쁜 듯이 외쳤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그곳에 많은 어찌해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용건이라도 있다는 듯 서둘러 그 방향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중에 작은 끈과 같은 모양의 지름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통해서 가는 중에 깊은 소나무 숲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귀를 먹게 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고 그 암벽 위에는 6층으로 된 탑이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찰이라도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폭포 옆을 통과해서 어스레한 숲속을 헤치면서 들어가자 오히려 절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사당이라고 해야 할 법한 기와로 된 움막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극락전이라고 하는 낡아빠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석양은 이끼 낀 기와 지붕과 풀이 자란 처마 끝을 비추고 쓸쓸해 보이는 그림자는 살며시 낡은 초석이 남아있는 마당에 떨어지고 있었다. 기거하는 중을 찾아보니 번들번들한 대머리에 덩치가 큰 노승이 장지문을 열고 눈을 깜박거리면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가던 길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하룻밤 재워달라고 말했다. 노인은 수상쩍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인식의 행색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고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고 잠시 동안 안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를 속닥속닥 상의하는 것 같더니 턱을 치켜 올리면서 들어오라는 신용을 했다. 법당 앞을 지나가면서 보자니 목각 불상 하나가 어두컴컴한 가운데 홀로 외로이 놓여져 있을 뿐 향은 물론 연불소리 하나조차 읊지 않는 버려진 절이 분명해 보였다. 음산한 방 안에는 노승 이외에 얼굴이 갸름하고 새한 옷을 걸친 30살 정도의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찐 옥수수를 먹다가 몸을 일으켜서 흘낏 인식을 노려봤다. 실로 날렵하고 사나운 무서울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눈이었다. 한 구석에는 연적이 놓여있고 그 옆에는 방금 전 화점인 집에 있던 벽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먹글씨로 마구 써댄 부적이 가득 겹쳐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무지한 그들에게 이 부적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경계하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인식에게 두런두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여행 중인 학생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눈치였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말하고 이 고찰에 백일 기도를 올리기 위해 와 있노라고 사칭했다. 노승은 간사하게 눈을 번뜩이면서 이 사람은 아무개 선생의 이름난 제자로 이미 신선과 매 한 가지인 분이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무병무제, 불로 장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내는 얼굴을 들더니 눈을 번쩍이며 노승을 노려봤다. 그러자 노승은 당황해서 헤헤 하고 침을 흘리며 웃고는 갑자기 놀라서는 서둘러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인식은 어쩐지 등에 냉수를 끼얹은 것처럼 오싹해졌다. 조금 있다 사내가 무언가 볼 일이 있어 나갔을 때 노승은 인식에게 그 사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소매를 끌면서 목소리를 죽여서 말하는 것이었다. 저분은 말일세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다네. 그때 갑자기 남아있던 햇살마저 사라져서 방 안은 어두워졌다. 어디선가 뻐꾸기가 울고 있었다. 그날 밤은 신기하게도 바람이 먹고 청명한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인식의 마음속은 다만 어둡고 큰 구멍을 뚫어놓기라도 한 듯 감정도 감각도 축 늘어진 피로감에 공허함 속을 부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육체적인 피로도 심했던 것이다. 인식은 다만 한 구석에 몸을 앞으로 웅크리고 노승이 퍼온 맑은 물만 몇 번이고 들이켰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이 이상한 맛이 나는 식빵을 걸신 들린 듯이 개걸스레 급히 먹고 있었다.
당신네들? 하고 인식은 기분 나쁜 듯이 물어봤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사내는 잠시 뒤돌아보더니 껄껄대며 웃었다. 불쌍한 창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창생을? 그렇습죠. 우리 대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가까운 날에 물의 심판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중생이 모두 물에 빠져 죽어도 우리들만은 금강산 피수궁에 인도되어 신선이 되는 것이죠. 불의 심판이 내리는 것도 머지 않았습니다. 헤헤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이라고 말하고 노승은 추종한다는 듯 사내 쪽으로 눈웃음을 던졌다. 그래서 이 근처 산에 사는 사람들은 말입죠. 이분을 신선으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요. 기도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게다가 감사한 것이 열성적인 신자는 앞으로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준다 하지 않냐 말입쇼. 헤헤, 정말로. 인식은 이러한 상간에 가지각색의 사교가 바로해서 무지한 산민들의 비참한 생활 속에 기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치들도 분명 그러한 일당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자니 인식은 으스스해진 듯 순간 얼굴이 굳어져서 사내를 가만히 응시했다. 사내는 당황한 듯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서는 다시 기묘한 목소리를 내면서 껄껄껄 웃어댔다. 우리 흰옷을 입는 조선 동포는 누가 뭐라 해도 정감독에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죠. 분명히 채간에 백이동포가 나아갈 길과 운명이 예언되어 있었죠. 정감록? 낄낄낄 어려운 것이랑 없다요. 흰옷을 입고 뭐뭐뭐뭐뭐뭐라고 외우면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정감록에 써 있으니까 말이야. 캐캐캐. 산간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무언가 하늘로부터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너무도 기원한 나머지 언젠가는 행복한 나라로 인도받아 간다고 생각하고 몸을 잔인무도한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그것을 생각하자 인식은 무언가 가슴을 세게 짓누르는 것 같아서 다만 이러한 끔찍한 현실에서 눈을 가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이 사내들은 조선인은 백의를 벗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의를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시장 입구 포플러 나무 아래에 서 있던 숙부와 코프리 선생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와 노승은 누워서 쿨쿨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 인식은 도무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전전 반측하다가 밀려 들어오는 상념에 신음하면서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다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너희들이랴. 하지만 여기에 힘들여서 씨 뿌릴 토지도 없고 거둘래야 거둘 것도 없고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으니 하늘을 나는 날짐승보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 못하게 버려진 민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잔인무도한 자들의 손에 맡겨져서 그 생활마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악몽이 그를 덮치고 있었다. 자신은 또 이 뭐라 할 우스꽝스러운 존재란 말이냐. 코프리 선생과 함께 자신이 산에 사는 화전민에게 습격을 당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꿈에 가위 눌리고 또 다음에는 무서운 산사내들에게 붙잡혀서 짐과 옷까지 빼앗기고 무시무시한 폭포 위에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발을 구르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마침내 물방울이 튀었다고 느끼고는 비명을 내지르고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서 한밤중에 눈을 번쩍 떴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미 거기에는 방금 전에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신기하게 조용한 밤으로 달빛이 넘쳐 흐르듯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안이 환했다. 어럽쇼 하며 그는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마당 앞쪽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서로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거기서 주변을 조심스럽게 한번 둘러보고 몸을 내밀어 장지문이 찢어진 구멍으로 밖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얇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한 달의 희미한 불빛이 물결치듯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수십 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의 검은 그림자가 무슨 쌀자루처럼 웅크리고 앉아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법당 툇마루 끝에서는 방금 전 그 사내가 밭에 있는 노승의 시중을 받으며 정좌하고 감동한 듯 저속한 어조로 교리를 설파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시주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 틀림없는 산에서 난 곡식을 넣은 자루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인식은 자신이 방금 전보다 지금 더욱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았다. 훌쩍훌쩍 아낙네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달빛은 흔들리면서 더러워진 옷차림에 그들을 해골처럼 부각시킨다. 응, 응 하고 신음하는 사내도 있다. 인식은 쩌릿하게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은 어제 회당에서 숙부와 코프리 선생을 대했을 때와는 또 다른 놀라움과 비탄에서였다. 마당 끝자락 한 구석에 촉촉이 젖은 덤불 속에는 백백합 몇 송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꽃잎에 이슬이 맺혀 그것이 아름답게 달빛에 빛나며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반짝반짝 꽃잎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마다 백합꽃도 서로 무언가 슬픈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이 고개를 서로 끄덕거렸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사내는 다시 무언가 준엄한 목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가슴을 젖히고는 웅변을 하지 않는 대신 양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더니 잠옷 세상을 저주한다는 듯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노승은 손수건으로 코를 닦는 대신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대머리를 손으로 벅벅 긁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가 훔쳐보고 있던 장지문이 열렸다. 그는 자기도 조금 몸을 뒤로 젖히고는 놀란 듯이 맞은편 산 쪽에서 어젯밤보다 더욱 끔찍하게 퍼져가는 화염이 새빨갛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역시 어젯밤부터 계속 타다가 점점 불길이 커진 것에 틀림없었다. 불타올라라.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하고 인식은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혼잣말을 외쳤다. 그래, 모든 것을 연기로. 주문을 외우는 의식은 달빛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의식을 마치고 사내와 노승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인식은 여행 도구를 정리해서 어딘가로 떠난 후였다. 인식은 날의 밝아옴과 동시에 다시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이렇게 이 기록도 또한 슬픔이 많은 청춘 시절의 한 일기이다. 그 후 세월은 이미 3, 4년이 지나 인식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지금은 도에서 멀리 서쪽으로 떨어진 외딴 시골에서 변변치 못한 의원 간판을 내건 청년 의사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괭이를 잡았듯이 그도 농촌에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을 살려 더욱이 또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진력을 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숙부와 코프리 선생의 운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숙부는 일단 다른 군으로 영전했지만 점차 불어나는 부채에 쫓겨 결국 어떤 어리석은 뇌물 사건을 일으키고 면직당해서 고향 도로 올라와 지금은 토지 브로커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껏 코프리 선생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묘연하여 듣지 못했다. 언젠가 숙부가 그가 있는 곳에 토지와 관련된 일을 보러 온 김에 잠시 들렀을 때 옛 스승의 일을 물어보았다. 숙부도 지금은 완전히 조선으로 바뀌어 코프리 선생은 인식과 만났던 해 가을 산속으로 세기 장려를 하기 위해 출장을 떠난 채로 돌아오지 않았노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혹은 산속에서 큰 비를 만나 물살에 떠내려 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인식은 도에서 배달된 잡지 속에서 지금까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참혹하게 그지없는 백백교 공판 기록을 읽으면서 전신이 오싹해지는 오한을 느꼈다. 그것은 그 마교의 간부 일당이 가련한 농민과 산민들을 속여서 피땀 어린 그들의 재산과 식량을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와 딸마저 겁탈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340명이나 살해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율할 만한 사건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뭐니 해도 쇼와 12년 이후 4년간 무려 109회에 걸쳐 전 조선의 각 분소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살인사건이 지금껏 사직 당국의 손에 어째서 발각되지 않았단 말인가. 정말로 암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읽어나가는 중에 무엇보다도 전기 충격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놀란 것은 이 마교의 살인 현장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그가 찾아간 적이 있던 버려진 절 부근으로 보이는 산간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기록이 실린 책을 덮고 눈을 감고는 한층 감개에 젖어들었다. 혹시 그 이상한 사내와 노승은 이 마교 분서를 맡고 있던 무서운 살인자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자니 기록 속에 나와 있는 백백교 교리의 구절과 산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상응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도 같았다. 그 달빛이 구석구석까지 비추던 마당 앞에 웅크리고 있던 화전민들도 혹은 그자들의 비위를 건드려서 차례차례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것일까. 인식은 절로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문득 다시 코프리 선생의 일을 떠올리고는 놀란 듯이 다시 그 공판 기록을 끌어당겨서 펼쳐보았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법이라. 혹은 또 코프리 선생도 그 조울령 깊은 산속에 출장을 간 것을 끝으로 저 사내들에게라도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고 한순간 생각했다. 그렇게 억측을 하자니 또 영락없이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식은 다시 잡지를 내려두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백의의 교도인 만큼 색의 장녀와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가련한 코프리 선생은 그 깊은 산속 폐찰에 가서 어떻게든 화전맨들을 모이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혼자 신이 나서 우선 그 이상 야릇한 내지어로 말을 하고 다시 스스로 그것을 득이양양하게 통역하다가 뒤에서 그 두 사람에게 습격을 당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위로 인식은 밑도 끝도 없이 슬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김사량 작가의 풀숲 깊숙이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소설은 1940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일제강점기 색의 장려운동과 사이비 종교인 백백교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흰옷이 아닌 검은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하급 관리인들을 시켜서 조선인의 옷에 붓으로 먹칠을 하면서 다니게 했는데요.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가 단속이 대상이 되면서 행동과 사고의 폭을 위축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이비 종교가 바로 백백교입니다. 흰옷만이 구원을 받는다면서 백백백 의의의가 주문이었다고 해요.
사이비 종교와 색깔 있는 옷을 입게 하려는 통제 방식이 이 소설의 소재인 김사랑 작가의 풀숲 깊숙이, 역사를 또 배워가는 마음으로 저도 읽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글 읽는 소리로 함께하는 시간.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